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시나브로라는 1인 출판사에서 팔순 노모를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진보와 보수, 성장과 분배, 환율과 물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띄어쓰기를 할 줄 모르고 받침을 쓸 줄 모르는 엄마를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진보적 자녀와 보수적 부모의 대화를 위한 책입니다. 팔순 노모를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 저자 황인철. 색깔 있는 인터뷰. 김종철과 비언프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좀 발음이 늘 어려워요. 네. 비언프. 언제쯤이야 돼야 우리가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될 것인가? 새해에는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새해는 좀 친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제가 보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오마이뉴스 김종철 경제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12월 30일입니다. 30일. 네. 그러네요. 30. 네. 내일 하루 지나면 한 살 더 먹습니다. 기쁘세요? 아니요. 네. 기쁩니다. 예. 괴롭습니다, 저는. 주름이 더 늘어. 나이만 먹고 한국 경제의 주름살은 더 깊어지는 겁니까? 나아집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아져야 될 텐데요. 네. 네. 야, 기대를 한번 계속 기대는 갖고 있죠, 저희가. 기대만 해. 네. 몇 년째 기대만 해. 그러게요. 자, 오늘 2014년 한 해 네. 리더십이 철저하게 무너진 대한민국과 한국 경제 그 현실을 짚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김종철 부장님하고 같이 2014년 우리 경제를 한번 쭉 돌아보고 회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 같은데요. 자, 우선 뭐부터 짚어볼까요? 이게 보니까 한번 총평을 해주세요. 2014년 우리는 어땠나? 저기 난 자꾸 땅콩만 생각나. 그러니까 이게 조현아 전 부사장 오늘 지금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지금 하고 있겠군요. 네, 그러네요. 예. 네, 그걸 하고 있겠고 그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한 해 정말 우리나라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세월호 사건이야, 세월호 사고야, 두말할 나위도 없고 네. 그 세월호 그 참사 이후로 말씀하신 땅콩 회항 사건까지. 네. 그 중간중간에 또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조현아 전 부사장,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또 새롭게 올라왔고요. 그 전체적으로 하여튼 느낌을 봤을 때는 그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정말 리더십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꼭 굳이 경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정치 모든 분야에서 그 리더십이 부재된 그리고 리더십이 이렇게 무너지면 국민들이 정말로 큰 고통과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좀 말씀 좀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그 올 한 해 여러 가지 경제와 관련된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네. 우리 사회의 그런 리더십이 얼마만큼 무너지고 또 그 사이에 우리 그 미생들, 우리 중생 민초들이 얼마만큼 힘들었는지를 한번 좀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올 한 해 리더십이 철저하게 무너진 사회였던 것은 분명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세월호 선장 구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하고 본인이 내려버렸어요. 그렇죠. 조현아 전 부사장은 내리면 안 되는 사람을 너 내려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죠. 너 내려 가만히 있어라고 한 사람들 다 묶어서 처벌해야 되는데 본인이 가만히 계세요. 이게 진짜 심각한 리더십의 위기입니다. 이제 이게 정말 저는 요새 이게 대한민국 굴러가는 걸 보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는 건가 전 국민 불안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네.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 리더들의 판단, 행동 이런 게 완전히 민낯을 우리가 그냥 본 거예요. 쌩얼을. 그렇죠. 리더들의 쌩얼을 그냥 봤어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들 믿고 우리가 살아도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선 가까운 사건부터 따져보도록 하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네.
마카다미아 땅콩 마카다미아. 리턴 사건 오늘 구속 여부 결정이 될 텐데요. 어떻게 될 걸로 좀 보세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서울 서부지법 아까 방금 전 뉴스 보니까 법원으로 이렇게 실질심사 받으러 갔어요.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이 언론에 나왔던데요. 네. 24일 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제 오늘 한 6일 만에 이것도 이상해. 그렇죠. 6일 만이죠. 네. 그것도 어제 저희 그 팟장에서 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검찰 수사가 네. 처음에 원래 이 조현아 사건이 터졌을 때 참여연대가 고발하자마자 네. 그 다음 날 곧바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되게 수사도 빨랐어요. 맞습니다. 검찰의 어떤 그런 수사 속도나 그다음에 깊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일반적 표현으로 하면 뭐 전광석화 뭐 이런 말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네. 일반 그동안에 참여연대가 수많은 그런 고발과 이런 사건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미적미적거리던 검찰이 그러니까요. 유독 이 대한항공 사건에 굉장히 그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시더니 네. 이제는 뭐 또 구속영장과 실질심사는 또 굉장히 또 시간이 걸리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말들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여하튼 법원 봐주기 의혹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법원도 업그레이드 받은 거 아니야? 뭐 뭐 이런 그런 얘기도 얘기도 있고. 나오고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그 검찰에서 나오고 있는 혐의는 그동안에 계속 많이 알려진 것처럼 한 4가지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항공보안법상의 항공기 항로 변경, 네. 그다음에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과 형법상 강요, 또 업무 방해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네네. 여하튼 지난 5일날 그 사건이 알려진 이후로 26일 만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법원의 판단이 나오게 되는 거고 또 이번 그 사건의 은폐 또 축소 이런 걸 주도했던 그 사무장에게 네. 회사 오래 못 다닐 거야 뭐 이런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여 아무개 상무도 네. 오늘 같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증거인멸, 강요 혐의 이런 걸로 할 텐데요. 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될까요? 구속 여부는 언제쯤 나올까요? 구속영장 발부는 이제 법원에서 판단해서 실질 심사 거친 다음에 나오겠지만 아마 오늘 네. 오후 밤늦게까지 네.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고요. 네. 영장 실질 심사 자체가 오후까지 늦게 네. 네. 보통 어떻게든 그렇습니다. 구속이 안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건가? 이미 뭐 다 찾았겠죠. 그리고 네. 뭐 그 아, 그럼 구속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상무만 구속하고 그럴 조현아 수도 있죠. 부사장은 구속 안 하고. 그럴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 왜냐하면 없죠. 증거인멸, 근데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가 속속 포착이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이미 그 앞선 지금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속 수사가 일단 검찰 쪽에서는 수사가 불가피하다. 네. 그래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것이고 네. 이제 법원에서 검찰에서 내놓은 그 사전 구속영장의 내용들을 잘 보고 또 사실관계를 그 조현아 전 부사장한테 직접 신문을 통해서 네. 확인을 할 것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이 사안이 정말 중대한 사안인지 여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항공기 항로 변경죄 이게 이제 인정이 된다고 하면 네네. 징역 10년 1년 이상, 10년 이상, 예, 10년 이하, 이하. 10년 이하의 어떤 뭐 그런 선고도 내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뭐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뭐 도주 우려 내지는 증거 인멸 이런 가능성을 다 따져서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아마 판단할 것 같고요. 네. 네. 저희가 물론 저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인신 구속에 있어서 굉장히 그 법원이 신중한 태도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피의자 인권이 그럼요. 있기 때문에 반드시 네. 꼭 구속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네. 도주 우려, 네. 특히 이제 증거 인멸 그리고 그렇죠. 이 혐의 증거 인멸의 정황이 다 이렇게 포착이 됐는데 네. 만약에 이제 구속 수사하지 않고 불구속 수사한다면 형평성에도 큰 문제 제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그것은 법원이 판단할 것으로 보고요. 법원에 어떤 판단을 하는지 그것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다른 형사 사건이나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여러 가지 전례에 비춰 봤을 때 이 정도의 사건과 이 정도의 증거 인멸과 관련된 정황이 드러날 경우에 네, 구속이 안 되면 네, 법원 스스로도 되게 좀 뻘쭘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업그레이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네. 법의 형평에 맞게 그 그렇죠. 저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 법의 형평에 맞게 법이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재벌이라서 또 재벌 그러니까. 딸이라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봐주고 음. 그게 아닌 장그래들 미생들은 다 처벌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늘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자. 1라운드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오늘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면 네. 어쨌든 이 사건의 제 1라운드가 마무리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땅콩 리턴으로 촉발된 사건이긴 한데 이게 결국에는 유착 그 정경 유착입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대한항공과 그렇죠. 국토부의 유착 관계가 드러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네. 그 업그레이드를 몇 명만 받았겠냐. 이게 좀 그리고 드러난 것만 2011년부터 계속인데 그렇죠. 이게 그러면 매년 네. 다중의 그 국토부 공무원들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어떤 그 거의 뇌물에 해당하는 네. 그런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그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보면 공무원과 재계 그리고 정치와 재계 이런 네. 정경유착 과거엔 다 이 정경유착 뿌리를 끊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스멀스멀 여전히 네. 그런 것들이 다 다시 또 피어나오고 있는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것들도 한번 쭉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차피 그 조현아 뭐 사건 이야기로 시작했으니 네.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정말 네. 올 한 해 이렇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참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았고 또 대부분 이런 사건들이 경제와 많이 연관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습니다. 많이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지금 세월호 사건, 세월호 참사 이것도 지금 현재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금 계속 현재 진행 중인 내용이잖아요. 네네. 물론 여전히 유가족과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뭐 특별법 여러 가지 그다음에 또 내년에 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는 것처럼 사건의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이번에 그 조현아 전 부사장이나 네. 그다음에 이준석 그다음에 세월호 선장이나 좀 더 넓히면 고 유병원 회장까지 맞습니다. 네 이들을 보면 참 그 선장이라는 사람이 이 가라앉는 배에서 승객을 버리고 탈출하는 그런 행동이나 그다음에 기장이라는 사람은 부사장의 어떤 명령이랍시고 또 그런 비행기를 돌리는 것 이런 것 자체가 전부 다 범죄 행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뭐 세월호 사건이나 그다음에 이번에 대한항공 그 K086편이나 차이는 뭐 거의 딱 하나입니다. 하나는 사고가 났고 하나는 사고 안 났고. 사고 나면 둘 다 대형 참사예요. 맞습니다. 비행기나 배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라는 게 기본적으로 날 확률과 안 날 확률 반반이잖아요. 네. 언제나. 그러니까 여객선이나 이런 대형 항공기 뭐 어제도 또 뭐 말레이 그 에어아시아 또 뭐 에어아시아 그 그러니까 사람이죠. 하니버터칩 나눠준다. 네, 맞습니다. 그걸로 이렇게 이번에 또 했던 사람인데 그 하여튼 여객선이나 여객기처럼 이렇게 사람 목숨을 다룬 업종 이쪽에서는 진짜 오직 0.001%의 사고 가능성만 갖고도 그 100% 사고 확률 놓고 엄청나게 연습과 훈련과 그 아주 그 엄중한 어떤 그 위기질서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관례로 이렇게 돼 있는데 대한항공 사건만 보더라도 정말 뭐 세월호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정경 유착 내지는 관과 유착 이런 부분들도 세월호 사건 때 해피야 뭐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한항공이라는 회사의 이번에 사건을 대처하는 과정이나 그다음 대한항공과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유착 관계나 또 그걸 증거 인멸하는 시도하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세월호하고 뭐가 똑같아요. 맞습니다. 결국 사고만 안 났을 뿐이지. 그게 행운으로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지만 정말 지나고 보면 그 세월호나 대한항공 사건이나 뭐 이거 진짜 사고만 안 났을 뿐이지 똑같은 사건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보면 그 경제하고 다 이게 돈이 얽히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돈 없이 되는 일은 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가 되면 그러니까 하다못해 스폰서 개념으로라도 네. 경제가 유착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조현아 사건에서 저희가 이 재벌 2, 3세 특히 오너 기업의 그 잘못된 그릇된 그
행태들에 대해서 정말 끔찍한 정도로 근데 겪은 사람들도 되게 많은 거예요. 맞습니다. 조현아 부사장뿐만 아니라 그 조현민 전무도 그랬고 네. 그의 어머니도 뭐 공항에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뭐 대한항공뿐이겠어 뭐 무슨 그 학원 재벌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대학 뭐 이런 맞습니다. 데서도 뭐 그런 일 그러니까 온갖 군대가 세월호고 온갖 군대가 조연한 거예요. 네. 곳곳에 조연아가 살고 있고 곳곳에 세월호가 판치는 이 대한민국의 심각한 현실. 이게 보면 따지고 보면 구조적인 데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핵심의 정점에 재벌의 족벌 경영 거기 있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에도 몇 번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네. 이번에 조현아 사건 취재 과정에서도 그쪽 사람들 얘기가 다 그런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그들은 그렇게 해왔다. 과거에도 그렇게 쭉 해왔고 네. 이런 일이 뭐 그 사람들한테 굳이 새로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뭐 한마디로 그 당시에 뭐 저한테 얘기했던 그런 기장도 첫 마디가 그냥 서글프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하여튼 수십 년 동안 이런 그 조 씨 일가의 그런 제왕적 오너 중심 문화의 어떤 그런 권위적이고 또 폐쇄적인 그런 조직 이런 것들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이어져 왔고 또 그 안에서 일하고 있던 종업원 우리 그 노동자들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주종 관계에 충실한 거죠. 그리고 이런 조씨 오늘과 이런 일탈 행동들 그 3세들의 그런 것들이 이뤄지면 또 그 조직에 있는 분들은 이걸 또 왜곡하고 또 조작하고 은폐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하여튼 조현아 사건이 가지고 있는 아까 뭐 여러 가지 세월호와의 비교된 부분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나라 그 재벌 경영 내지는 재벌의 족벌 경영에 아주 나쁜 아주 고약한 부분 네.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국민들한테 드러난 그런 수준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분식회계 하듯이 네. 이런 것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너나 오너 일가가 사고 네. 치면 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 책임지고 감옥 가고 책임지고 감옥 가고 그거 다 떠넘기고 그게 그렇죠. 너무 일상화돼 있고 당연시 돼 있으니까 뭐 이런 종 비행기 빠꾸하는 거는 뭐 일도 아니야. 뭐 내가 그런 거 했기로서니 왜 이렇게 난리들이야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렇죠. 사람들이. 그리고 네. 왜냐하면 과거에 문제가 없었고 내가 구속이 돼야 돼. 왜? 그렇죠. 잠깐 들어갔다 오면 되는 거야. 아빠 나 싫은데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네, 지금. 네, 근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씨 이번에 조씨 일가가 걸렸으니까 좀 그렇지만 그밖에 다른 재벌 그룹들도 사실 저 우리 집 딸도 저럴 텐데 우리 집 아들도 저런데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의 막장 드라마 수준이었는데 이게 곳곳에 일상에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질이나 역량이 이게 부족한 재벌 오너의 그 3, 4세들 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그런 그 거대 그룹의 어떤 세습 경영이 이루어지면 기업 스스로의 경쟁력 자체도 정말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1대, 2대, 3대 넘어가면서 결국은 그 기업이 망한 기업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렇죠. 재벌들. 예.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속출될 가능성이 크고 결국은 그런 기업과 재벌과 큰 그룹들이 무너지면 그런 재벌 오너 3세 했던 그런 자질 부족한 그런 일부 몇몇들이 큰 그룹을 잘못 경영해서 무너질 경우에 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 직원들, 그러니까요. 거기 있는 그 가족들이 다 떠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망한 다음에 또 잘 살아 어떻게 보면. 그렇죠. 부자 그렇죠? 망해도 3년 사. 맞아요. 3대는 먹고 산다고.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조연아 한번 사고 치면 예? 그 조씨 일가는 뭐 괜찮지만 그 대한항공 얼마나 또 가고 싶은 기업입니까? 우리 네. 청년 실업 때문에 고생하는 아유, 청년 학생들이 보기에도 이 대한항공 정말 선망의 직장이고 스튜어디스, 스튜어드 네, 뭐 맞습니다. 그거 되려고 애들이 대학 졸업하고 학원 다녀. 네, 학원 다니죠. 학원 다니고 학원 다녀도 또 떨어져. 네. 그 진짜 학원비도 이게 비싸요. 학원비도 비싸요. 네. 그러니까 이런 참 애들이 대학 졸업하고 또 학원 다녀야 되니 중고등학교 때 다니는 학원도 지겨워 죽겠는데 대학 졸업하고 또 학원 다녀? 또 학원 다녀서 취직도 안 돼. 이런 현실에서 이 선망의 직장인 대한항공이 조씨 일가의 이런 무례한 그러게요. 행동 하나로 일하는 사람들 18,000명이라고요? 네. 이 사람들 하루아침에 벼랑 끝으로 내몰릴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버리는 이 무책임한 것을 맞습니다. 그냥 정부는 뭐 하는 겁니까? 이런 거를 조율하고 말이죠. 예? 아니, 같이 있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랑 대한항공과 함께.
그러니까 참 할 말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지금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네. 중간자적 입장에서 상황이 심각해지지 않도록 노동자들을 배려하고 서로 잘 살 수 있도록 국민 행복 시대 연담에 뭐야 이게? 재벌 행복 시대죠. 그러니까요. 네. 장윤선의 팟짱. 이게 말씀하신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올 한 해는 그 어떤 때보다 재벌 관련된 소식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언뜻 처음에 그 김종철 부장님께서 요 얘기 해줘가지고 확 떴어. 뭐. 이건희 회장은 네네네. 살았니 죽었니? 제가 처음에 여기 나왔을 때 처음 첫 프로 때 이걸 하셨어요. 첫 맞습니다. 회 때. 네네. 그 굉장히 이제 뜨거운 화제와 관심을 몰고 오셨는데 이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공사 끝났어요? 그 집안에 엘리베이터 짓는 다음에 그거 다 끝났고 침대 들어가는 거. 네, 네. 끝났고 지금 이제 언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느냐가 되게 관심사죠. 이건희 회장이 그 엘리베이터를 언제 탈까? 그렇죠. 그럼 지금은 병원에 계신 거예요? 지금도 병원에 있죠. 지금 가장 최근에 지금 이건희 회장의 병세와 관련된 그 브리핑이 네. 지난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 간단한 브리핑이 나왔어요. 그때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그 삼성의 수요사장단 회의가 있고 네. 그 수요사장단 회의가 끝나면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하는데 네. 그때 이제 또 기자들이 항상 뭐 물어보죠. 네. 이 회장 병세는 또 어떠냐? 그때 이준 그 팀장 하는 말씀이 네. 이 회장 병세는 11월에 공개된 내용 이외에 특별한 변화는 없다. 딱 이 워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난 11월 달에 우리가 공개한 내용 이외에는 아직까지는 그대로다. 그러니까 큰 변화 없이 그때 11월 달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네. 아직 뭐 완벽히 의식이 회복된 단계는 아니지만 네.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15시간 이상 눈을 뜨고 깨어있는 상태다. 병실 안에서 가족들의 도움을 받고 휠체어에 앉아 있거나 짧은 거리를 이동하고 있다. 말은 하는 거예요, 말. 말까지도 하고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 얘기는 팀장이 브리핑 안 해주나요? 네,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기자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까 말씀은 하시냐. 네, 근데 특별하게 말씀을 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는지 여부는 확인을 안 해주는데 네. 눈은 뜨고 눈을 있다. 뜨고 있다. 눈은 뜨고 있고 깨어있는 휠체어에 있다. 앉아 있거나 짧은 거리를 어디를 이동한다는 거예요? 짧은 거리는? 거기에 특실이고 그 병실이 되게 크니까 아, 그 안에서 저희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네. 6인실 쓰니까. 그렇죠. 네. 8인실인가? 6인실까지 아마 그 네. 보험이 돼서 그렇군요. 그분들은 뭐 자, 그 5월 10일인가요? 네, 그때 그렇죠. 그 급성 심근경색 네. 이걸로 쓰러진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받고 삼성병원으로 갔어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지금 몇 개월이니까 6개월. 5, 6, 7, 8, 9, 10, 11, 12, 7개월. 네, 7개월째 지금 그 병원에 있는 셈인데 네. 그 사망설 보도한 매체들도 굉장히 많아요. 오늘도 한 매체가 사망설 보도했다가 또 내린 것 같던데. 오늘은 아니고요. 네. 그때 사망설 보도한 매체가 한 군데 있었어요. 네. 그때 저희도 아마 그때 첫 방송 때 얘기를 말씀을 했죠. 드렸는데 아시아 N이라는 그 당시에 그 이건희 회장의 사망을 보도를 했죠. 네.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 회장이 사망했다. 그때 뭐 기사가 5월 16일자로 그때 기사를 내보내면서 네네. 사망을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보도를 했고 그때 이제 삼성 측은 이 회장 사망 사실을 16일 오후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으나 장례 절차 후계 구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이 이루어진 후 발표할 예정이다. 라고 보도를 했었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때 삼성은 이제 벌쩍 뛰었죠. 말도 안 된다. 회장님 그렇지 않다. 네. 그러면서 그 해당 그 아시아N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아시아N 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다른 입장을 취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기사도 그대로 있었고. 네네. 그런데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내렸어요. 네. 어제 그 아시아N 쪽에서 공식적인 어떤 발표문을 냈는데 제목이 아시아N을 아껴주는 독자 여러분께 삼가 알립니다라는 제목을 통해 가지고 7개월 동안에 이 회장 별세를 입증할 만한 추가적인 정보를 더 이상 입수할 수 없었다. 그래서 진지한 내부 검토와 숙고 끝에 이 기사를 철회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고 사실상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네, 아시아에는 인터넷 매체인가요? 인터넷 매체입니다. 아. 인터넷 매체고 뭐 그 자세하게 이 아시아인에 대한 그 매체에 대한 그 소개가 잘 알려지진 않는데요. 네. 기자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일부 전직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전직 기자 출신 몇 분이 독립해서 만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인터넷 매체로군요. 그래서 그 아시아인이 이번에 기사를 삭제를 하면서 네네. 원래 그 여러 가지 그 발표문 내용을 좀 더 보면 네. 그 본래 최초 기사를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그 본인과 가족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는 거고요. 네. 또 이 기사의 궁극적인 진실성에 앞서서 엄중한 사실 앞에서 겸허한 제사로 판단의 오류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책임 있는 언론의 정직한 태도. 그런데 좀 아쉬운 게요. 이렇게 네네. 그때 이 기사가 올라왔을 때도 예. 기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쟁이 됐었고 논란이 됐었고 또 이 기사가 되게 많이 그 SNS 통해서 많이 퍼져나갔어요. 네. 그래서 이건희 회장 사망설이 아주 결정적인 어떤 결정타를. 근거로 나온 게 이 아시아인의 이 인터넷 매체 보도였는데 그때만 해도 이 아시아인의 쪽에서는 우리는 확실한 어떤 내부의 어떤 그 믿을만한 정보통에 의해서 확인을 했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신뢰성을 가지고 보도를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극소수이고 그렇겠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이 시간이 흐르면서 물론 이건희 회장이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삼성 쪽에 내지는 삼성병원 그때도 저희가 뭐 저도 취재를 했습니다만 이 보도가 나왔을 때만 해도 저희 기자 현장에서 막 그 삼성병원장의 기자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네네. 여러 가지 그런 그 의사들이나 이런 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어떤 그 증언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더 현실적으로 뭐 사망까지 이르렀다고 할 만한 어떠한 것들이 알려지지 팩트로 않았거든요. 확인이 안 되는데 맞습니다. 이 부고 기사를 함부로 쓰는 건 참 문제가 있는 건데. 맞습니다. 네, 그때 그래서 좀 논쟁이 됐었고 또 아시아인 쪽에서 전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 떳떳하다고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조심스러웠는데 네. 이제 와서 지금 그 내린 기사를 삭제하면서 그 밝힌 이 내용들이 좀 허탈하죠. 왜냐하면 그런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그게 뭐 이건희 회장이 됐든 아니면 일반 아주 그 우리의 어떤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그렇죠. 그리고 언론이 이런 목숨을 다룬 기사를 쓸 때 이런 만약에 정말 이 아시아인이 밝힌 것처럼 진실성에 앞서서 엄중한 사실 앞에서 겸허한 자세로 판단의 오류를 인정하는 것이 책임 있는 언론의 정직한 태도다. 그럼 왜 이걸 7개월이 지나서 이제 와서 했을까요? 그거는 정말 그때 취재했을 땐 충분히 알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참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네. 이 아시아인의 대표적인 오보 사례로 맞습니다. 기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이건희 회장의 어떤 와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보도와 언론 태도 이런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만 네. 이번 아시아인의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아마 나중에라도 좀 그 언론계에서는 좀 논쟁 내지는 논란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런데 삼성도 그 7개월 뭐 병세가 호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 최소한 이건희 회장께서 15시간 정도 눈 뜨고 계시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당시에 부고 기사를 써놓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발표하지 않았을 뿐이지 네. 사실상 이건희 회장의 부고 기사를 많은 언론이 써놓고 있었던 건 사실이고 네. 이것을 보도하지 않았던 건 삼성이 분명한 입장이 그 사망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기사에 신중을 기하느라고 전부 보도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이를테면 삼성도 그러면 이제 7개월 정도 되는데 병세가 어느 정도 호전이 됐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활동을 하는지 분명하게 밝혀주면 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긍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좀 듭니다. 네네. 삼성도 그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을 그 원인 제공한 모호하게 해요. 원인 제공한 네. 책임도 있죠.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뭐 한국경제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위치에 봤을 때 이 정도 7개월 정도 이렇게 지났고 또 굳이 7개월까지 아니더라도 네. 이런 그 시장에서 여러 가지 루머와 내용들이 이렇게 퍼지고 있으면 네. 뭐 당장 지금 뭐 그분이 어떤 뭐 그걸 뭐 말로만 이렇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뭐 아니 뭐 사진이라도 네. 내지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라도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좀 그렇습니다. 더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물론 개인의 어떤 그런 병세에 대한 프라이버시도 되게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고 되게 중요한 분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또 세계적으로도 또 되게 글로벌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맞습니다. 분이잖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사실상 글로벌 네. 기업인데 그 전 세계 언론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이런 부분들을 삼성 스스로도 네. 떳떳하게 현재 상황을 단지 뭐 말로 전달한 것 이외에 네. 좀 더 그 전문의 내지는 그 해당 그 병원장 포함해서 나와서 그리고 네. 뭐 사진이라도 그러니까 15분 눈 뜨고 계신 게 아니라 15시간 눈 네, 뜨고 계시면 그러면- 뭐 거의 그 일반 병실에 계신 환자들하고 거의 비슷한 맞습니다. 수준이라고. 휠체어 타고 있는 모습이라도 좀 그러니까요. 사진이라도 공개가 되면 이런 내용들까지는 정말 음. 불식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 저도 좀- 팟짱에서 저 김종철 부장이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조만간 삼성에서 사진 한 장 나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나와야 되겠죠. 나오겠죠. 네. 네. 저는 내년 초에 신년 인사 음. 겸해서 네, 나올 거라고 보는데 기다려 보죠. 네. 예. 자, 이건희 회장은 와병 중인데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시대는 활짝 열리는 분위기다. 네, 라는 그렇죠. 분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네, 많은 걸 결정하고 있어요 지금 의사 결정에서. 맞습니다. 그 좀 이미 저기 삼성 SDS 저희가 빅딜도 네, 하고. 빅딜도 했고요. 뭐 그다음에 삼성 SDS나 뭐 제일모직 이런 부분들도 새롭게 또 비상장 회사에 또 주식 시장에 상장이 됐고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또 현금을 챙기셨고, 챙겼죠. 네. 네. 그래서 삼성그룹 기본적으로 이런 그 옛날에 이제 에버랜드인데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헷갈려. 네. 에버랜드는 에버랜드여야 되는데 항상 에버랜드. 제일모직이 에버랜드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네. 가로 열고 써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제일모직 고 에버랜드 이렇게 네. 그래서 제일모직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카드 뭐 다시 제일모직 이런 어떤 음. 기본적인 순환 출자 구조가 계속돼 있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이 순환 출자 구조의 핵심인 삼성생명하고 삼성전자가 이 그 전자와 생명 내지는 네. 금융과 이쪽 그 전자 쪽 이게 핵심인 그 두 지배 구조 두 축 중에 이 이재용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거의 없죠. 삼성전자 지분은 0.57%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지금 이재용 삼성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뭐 인사부터 해서 굵직굵직한 어떤 사업 빅들까지 네.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제 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의 어떤 최종 오너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건희 회장의 그 오너 지분을 받아야 되죠. 다 이제 증여를 받는 거겠죠. 네네네. 그러면 증여를 받게 되면 또 증여세를 또 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게 한 10조 원 정도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주식 평가액이 한 10조 원 정도 된다는데 삼성생명하고 삼성전자만 10조 원. 그러면 50%만 잡아도 증여세가 한 5조 원 정도. 그래서 지금 그때 이 5조 원을 만들기 위해서 삼성 상장했다. 맞습니다. SDS와 제일모직을 상장해서 그 차익을 환원하면 빼면 이걸 뭐 낼 수 있다. 증여세로 내려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것도 그 이건희 회장 사후를 준비하는 것 같은 느낌도 또 드네요. 아, 그럼요. 이재용 시대를 열면서. 아, 그죠?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행태를 지적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이 삼성이라는 거대한 재벌 그룹을 이끌 능력이 검증이 된 거냐? 네. 어떻게 봅니까 시장에서는? 그 지금 뭐 사실상 삼성 이재용 시대가 지금 사실상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사실상 뭐 이번 그 임원 인사나 이런 부분들도 조직 개편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이재용 인사 부회장이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일단은 당장 모든 사람을 다 자신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진 않고 일정 부분 이건희 회장 중심의 어떤 그런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1960년대 출신 쪽에 좀 젊은 사장들을 이번에 경영 전면에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내년부터는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 중심으로 삼성이 승계 작업을 확실하게 갈 가능성이 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삼성의 승계 작업이 확실하게 이제 갈 경우에 과연 정말 이건 이재용 부회장이 이 삼성 300조가 훨씬 넘는 네. 그런 전체 매출을 갖고 있는 그룹의 네. 수장으로
할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뭐 일부 언론들은 뭐 이재용 부회장이 뭐 인간적인 측면 뭐 여러 가지 뭐 친화력이 좋고 뭐 매너 좋고 뭐 이런 것들 막 그런 좀 낯뜨거운 여러 가지 기사나 이런 내용들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요. 그런데 정말로 그 중요한 이 사람이 정말 경영자로서의 어떤 능력은 얼마만큼 검증이 됐느냐 이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고. 그거는 이제 오마이뉴스가 해야죠. 과거에 네. 그 이삼성이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네네. 경영 실패라고 그 꼽는.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오마이뉴스 과거에 이렇게 꾸준히 보도를 해왔지만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 그 지금 삼성전자가 가장 핵심인 삼성전자가 좀 실적 하락으로 계속 좀 어려움에 있고 네네. 내년에도 뭐 잘 된다는 보장이 특별히 없고 스마트폰 이쪽 사업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면서 삼성전자 자체가 네. 휘청거리고 있고 삼성전자가 휘청거리면 삼성그룹 전체가 또 네. 휘청거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정말 삼성전자의 어떤 그런 경영 능력을 내년에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이게 정말 가장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삼성 SDS 제일모직 상장을 통해서 굉장히 큰 시세 차익을 올렸는데 정치권에서는 재벌들의 이 불법 이익 환수 특별법 이 제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이 아마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요. 네. 이 부분은 좀 그 이재용 시대에서 이게 좀 걸림돌이 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죠. 정말 이게 정치권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좀 나중에 장윤선 부장께서 꾸준히 한번 더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박영선 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그걸 내놨죠. 재벌의 불법 이익 환수 특별법. 네. 근데 이학수 특별법이라고 이제 뭐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이름을 붙이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성 SDS가 상장되면서 이학수 전 부회장이 그다음에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 이 사람들이 거의 350배. 그러니까요. 예, 막 그래서 한 합하면 수조 떼돈을 원에 벌어, 떼돈을. 맞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러니까. 상장 차익을 거뒀는데 이분들이 그 불법적으로 나중에 그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불법적인 어떤 그 행동으로 인해서 수조 원의 그 차익을 남기는 게 과연 옳으냐 이런 부분들이 되게 크고 이재용 부회장은 엄밀히 말하면 불법은 아니죠. 뭐 거기 유죄 판결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유죄 네. 판결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죠. 당신도 수조 원의 어떤 그런 시세 차익을 얻었고 또 그 과정이 네. 매끄럽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런 이 여론 자체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이재용 부회장도 아마 새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 좀 고민이 될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불법과 비합법을 오가는 네. 상황에서 어떤 아주 그 위험천만한 그런 선타기를 하면서 시세 차익을 챙기고 또 유죄 부분은 전부 직원들 네. 저 하수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그분들에게 떠넘기고 이제 그 오너 일가에 대해서는 이제 죄를 묻지 않는 방식에 대해서도 당시 시민단체로부터 굉장히 큰 비판을 받았던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삼성 얘기는 아마 새해에도 계속 특히 이제 그 이건희 회장 문제 그다음에 이건희 회장과 연계된 이재용 부회장 문제는 뭐 계속 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장윤선의 팟짱. 자, 현대 얘기를 좀 해보죠.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이분도 올해 이슈의 인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9월 달이죠. 9월 달에 그 아주 큰 뉴스가 이제 현대기아차에 나왔죠. 현대자동차 그룹이 강남에 그 금싸라기 땅 한전 부지를 샀죠. 네, 샀습니다. 네. 그것도 삼성과 같이 붙었는데 네. 삼성을 이기고 현대가 샀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낙찰가만 10조 5,500억. 그 진짜 이 10조 5,500억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그렇게 많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현대차 소나타 사주고 뭐 아반떼 사주고 그러니까요. 그 모으신 돈으로 네. 강남 땅 사시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 강남의 이 금싸라기 땅이 입찰 전부터 꾸준히 이제 한전 부지가 누가 살 건지. 네, 맞습니다. 삼성동에 그만한 그리고 서울 강남에 네. 그만한 크기의 땅을
축구장 12개 크기라고 하니까요. 뭐 그 정말 큽니다. 축구장 12개 크기라고 하는데요. 네. 그 감정가만 보면 감정가가 한 3조 3천억. 그러니까 감정가보다 한 3배 이상. 아우. 그러니까 원래 시장에서는 감정가 한 3조 3천억 나왔으니까 뭐 응찰 가격은 4조 5천 내지는 뭐 5조 원 정도에서는 결정나지 않을까. 현대가 세게 넣었네. 네, 현대가 엄청나게 세게 세게 부른 거죠. 네. 그 과정에서 과연 이게 누가 이런 진짜 어마무시한 돈을 결정을 했을까? 결국은 뭐 정몽구 회장의 결단, 경몽구장의 어떤 그런 마지막 사인. 질러. 맞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정말 거기 쪽 얼마 상관없이. 네. 그래서 결국은 그 나중에 그 정몽구 회장이 직접 금액을 막 적고 네. 또 그 말이 나오니까 나중에 이제 현대차 쪽에서 공개한 그 정몽구 회장의 워딩이 네네. 이 돈이 우리나라 공기업에 가는 거니까 괜찮다 뭐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물론 공기업을 한 게 나쁘진 않겠죠. 외국 자본 가서 뭐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낫겠지만 네, 국부 유출을 막았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것도 현대차 홍보 내지는 현대차의 그 완전 판단 차고. 네. 왜냐하면 이 회사 결국은 이 그 현대차 우리나라 2대 재벌은 현대차도 결국은 오너 이게 주식 회사지만 그렇죠. 주주들의 아무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우리 MK 정몽구 회장님의 말 한마디로 10조란 넘는 돈이 그냥 강남에 땅 사는데 딱 결정이 된 써버린 거다.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경제개혁연대 쪽에서나 네. 현대차 이런 그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심지어 외국계 주주들도 그때 현대차 주식 다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폭락했습니다. 네. 20만 원 넘어가던 현대차 주식이 지금 17만 18만 원 떨어졌어요. 이걸 막 극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외국인들 입장에 봤을 때는 황당한 거죠. 맞습니다. 3조 3천억짜리를 10조 그러니까 3배 주고 맞습니다. 질러. 지금 자동차를 통이 크셔. 예. 네, 자동차를 그 기술 개발을 하는데 투자하는 그 돈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외국계에 있는 다른 그 경쟁 그 자동차 회사들이 네. 아주 그 겉으로 아무런 그 표정을 내지는 입장을 내지 않지만 속으로 굉장히 쾌재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죠. 화장실 문 닫고 웃는 거죠. 그렇죠. 야, 쟤네들은 바보. 저 돈이면 정말 자동차 기술 개발에 따라잡을 때 엄청난 돈을 야, 쟤네들은 땅 사는 데 쓰니. 쓰는구나. 그러니까 결국 재벌 총수 한마디로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는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거를 뭐라 그러니까 사회학적 용어로 하위 문화가 있는 거예요. 재벌들의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통하는 뭐 이런 정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지. 10조. 뭐 이 정도. 그다음에 땅콩 해양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비행기 돌릴 수 비행기 있지. 돌릴 수 있지. 난데 내가 누군데 이런 그렇죠. 생각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감히 니들이 어디서 어느 안전이라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전혀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건데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라면 주주의 뜻을 그럼요. 어긋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어떤 그 조직의 일원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데 이분들은 제왕적 위치를 아기 때부터 어려서부터 누려왔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제도나 뭐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멋대로 함부로 행동하는 게 관행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이게 생각이 좀 지금 듭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 돈과 개인 돈을 구분도- 착각하는 전형적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조가 넘는 돈이라는 건 결국은 회사 돈이라는 얘기인데 그 이번에 그렇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몇몇 회사들이 돈을 투입해서 땅을 네. 사는데 결국은 그 10조라는 그런 그 어떤 자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결국은 국민들의 소비자들의 그런 뭐 구매 그런 것도 있고 거기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네. 노동자들이 했던 그런 노동 부분도 있고 주주들이 했던 투자 그럼 주주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만들어진 자산이거든요. 그리고 네네. 그걸 한 사람이 그냥 마치 자기 돈 쓰는 것처럼 네. 그리고 이렇게 썼으니까 괜찮아 이게 뭐 공기업으로 가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또 이런 말씀을 또 전해주고 네. 오픈하고 그게 참 이게 아직도 우리나라 이게 그렇게 말하면 국민적 동의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거예요. 아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걸 또 보수 언론들이 맞습니다. 마사지를 싹 해주잖아요. 그렇죠. 애국심, 네. 애국적 판단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없는 걸로 되는 겁니다. 이게 삼박자가 착착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가 없는 거죠. 토대가 맞습니다. 약하다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는데 네.
재벌 총수들도 문제지만 관도 문제예요. 관도 문제입니다. 예,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분이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올 한 해. 올해. 예. 네. 최경환 왜 이제 최노믹스라고 안 하고 초이노믹스라고 하는 거야? 그것도 이상해요. 저는. 왜냐하면 미국에서 발음하기 힘들어서 그런가? 미국에서는 최 발음이 안 되고 초이라고 발음하기 때문에 네. 그걸 초이노믹스. 근데 우리는 최가 되는 발음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최노믹스 이래도 되는데 왜 미국처럼 초이노믹스라 그래? 그것도 저는 불쾌해요. 네. 여하튼 뭐 네. 저만 불쾌한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하튼 이분이 재벌 관련해서 지금 규제를 줄줄이 없애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앞서 나가고 있어요. 네. 소득주도 성장 어디 갔어? 다 팽개치고 맞습니다. 재벌 천병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데요. 이분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7월달에 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을 했잖아요. 네. 그 동안에 이제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 쪽이나 이쪽에서 보면 제대로 좀 못하는 것 같다 경제를. 그래서 좀 힘있게 좀 추진력 있는 사람을 내세운 게 이제 정치인 출신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내세웠고 네. 이분이 이제 첫 기자간담회에서 딱 하는 말이 한국 경제가 지금 잃어버린, 그러니까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수도 있다. 뭐 이거 맞는 진단이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네. 거 여러 가지.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그 동안에 있지도 않은 새로운 길을 갈 수도 있다. 한국 경제가 앞으로 네. 정말로 지금 보니까 지금 새로운 길을 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나오는 것들 보면 전형적인 어떤 그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 맞춰가지고 네. 이미 다들 언론에도 나왔고 아시겠지만 네. 이미 41조 규모의 어떤 재정, 네. 그다음에 금융 대출, 네. 결국은 이게 지금 이번에 어제 통과된 부동산 3법 이런 것들 보면 결국은 빚내서라도 집을 사고 땅을 사라. 이것이 결국은 왜 이렇게 부동산에 목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국민들은 다 안 믿거든요.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 아무리 빚내서 집 네. 사라고 해도 안 사요. 살 수 있는 돈이 못 없죠. 사. 네, 돈이 돈도 없어요. 없어. 그리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3% 2% 그 금융 대출 네. 이자를 낮춰가지고 사라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네. 그것마저도 그러니까 결국은 강남 소수 부자들을 위한 정책인 거예요. 맞습니다. 돈 내고 집 살 수 있고 그러면 3개의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네. 정말 대한민국 소수 부자들만 가능한 맞습니다. 일이거든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일반 그 서민들 내지는 우리 국민들이 집을 사게 되는 순간 네. 집값은 또 오르겠죠. 그 이득을 누가 보냐면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다주택자들,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부동산 부자들, 네. 그리고 그런 부동산 부자들, 다주택자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 이득을 그대로 결국엔 땅 투기꾼들 맞습니다. 투기꾼들하고 재벌들만 위한 정책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쓰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네. 말은 또 소득주도 성장한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말이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럼 사람 대놓고 우리는 미안하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선이 그러므로 우리는 보수 정책, 보수당이고 보수주의 노선이므로 재벌과 투기꾼을 위한 정책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저는 차라리 그래? 그런 식이야라고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말로는 꼭 소득주도 성장, 가계 활성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통상 임금 이 사람들 절대 안 하잖아요. 네, 통상 임금 문제, 소득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건드리지 않고 사내유보금 과세도 안 한. 그것도 이제 하는데 사실상에 거의 유명무실 내지는 실효성이 거의 없는 거죠. 그 다 빠질 때는 다 빠져나가고 정말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배당률 이런 부분들도 결국 빠져나갈 그룹들은 다 빠져나오고 실질적으로 그걸 실행할 그런 그룹들도 별로 없고 네. 정말 임금 인상 정말로 일반 노동자들 내지는 직장인들의 임금 인상을 통한 어떤 가계소득 그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소득이 올라야 소비도 하고 그다음에 투자도 하고 여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문제가요. 임금 인상이 안 되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우리는 너무 해외에 비해서 임금 수준,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너무 형편없이 낮아요. 물론 이제 재벌 대기업 다니는 소수 엘리트들은 그리고 법조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전문직 그룹들은 굉장히 고소득을 맞습니다. 갖지만 그밖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굉장히 임금이 저임금이에요. 이게 저임금 시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고착화되고 고착화되고 굉장히 오래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 소득은 2만 불, 3만 불 간다고 하지만 내 주머니는 텅텅 비었어. 이게 너무 오래돼 있는데 이것을 간과하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러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당장 돈이 들어오면 써야 되니까 생활비로 다 쓰거든요. 근데 네. 그들은 꽁꽁 묶어놓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이게 이 말이 안 맞는 정책을 계속 쓰면서 그러니까 장밋빛 미래만 계속 설파를 하는데 어느 국민 누구도 안 믿는다는 거죠. 이 사람들 다 맞습니다. 알거든요. 네네. 조금 답답합니다. 최근에 그런데다가 네. 노동 정책도 뭐야 이게 그럼요. 중규직은 또 뭐고 중규직, 그 얘기 좀 뭐 해주세요. 장그래법. 그러니까 2년 4년 뭐. 2년에서 4년 연장해주고 엄청나게 좋은 거 해준다고 그러는데 이거 이제 이렇게 되면 정말 이게 이야.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규직, 뭐 정규직 노동자 해고를 쉽게 해놓고 노동시장 유연화. 이게 지금 노동개혁 내년에 노동개혁 구조개혁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난리 났어요 지금. 지금 이제 엊그제 저기 팟짱에 나오신 새로운 민주노총 위원장 되신 네. 한상균 위원장의 뭐 그런 부분들 네. 얘기를 들어보면 열심히 싸우시겠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분은. 제대로 아마 노정 간의 어떤 그런 그 갈등까지는 뭐하지만 하여튼 노정 간의 어떤 그런 다른 어떤 정권 때보다도 심각하게 갈 가능성이 크고 결국은 그게 사회적 비용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파워 사회 그러면 그 사회적 비용을 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 노사 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 조율하고 타협하고 이끌어내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그렇습니다. 이건 뭐 무작정 뭐 이런 식으로 뭐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뭐 말도 안 되는 뭐 그 장그래법이나 뭐 비정규직법 좀 한다고 2년에 4년 아니, 늘리고 그러니까 비정규직 양산을 축소하라고 했더니 네. 오히려 다 늘리고 있어요. 더 늘리죠. 그리고 국민들을 전부 불안하게 정리해고 완화하면요. 네. 너 50살 이상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직 50살은 안 됐으니까. 그때입니다. 그러니까요. 곧때죠. 네. 곧때는데 이게 국민들이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50살 이상 된 사람들은요. 이게 진짜 이러다가 정말 다 잘리는 거 아니야? 어떡하냐. 당장 저희가- 애들은 네, 이제 맞습니다. 대학 가고 예, 예. 그때가 다 대학 가고 뭐 이럴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참 돈 많이 들어갈 한참 때. 돈 많이 들어갈 때 네. 회사에서는 아빠가 잘려. 음. 근데 이러면요 정말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럼요. 국민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을 전부 세월호 가족 때부터 이렇게 제가 지켜보니까 전부 국민들을 그 투쟁가들을 만들어 싸움꾼을 맞아요. 만들어요. 아주 그 합리적으로 되게 네. 전혀 진보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분들까지도 네, 그런 거 싫어하는 네. 사람들도 투쟁가로 만드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 자체가 어떤 사회 안전망이나 이런 복지 이 자체가 지금 물론 과거보다는 좀 더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네. 그런 취약한 게 사실이잖아요. 여러 가지 그 데이터도 그렇고 이런 사회 안전망과 복지 제도가 취약한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내지는 최경환 이 팀이 내년에 하겠다는 그런 노동개혁, 구조개혁 네.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네 결국은 기업들 구조조정 이런 비용들을 전부 다 노동자들한테 다 떠넘기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또 해고와 또 그런 또 노동시장 유연화 또는 그런 방향으로 또 그 임금 내지는 뭐 소득 계속 줄고 일자리 나오고 뺏기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노동자들이 반발하게 되면 노정 간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체 우리 한국 사회가 또 그걸 그대로 또 떠안아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과연 모르실까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 네, 좀 그렇습니다. 똑똑하신 분들 다 알 텐데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솔직히 과거에 계속 되풀이 되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유종일 교수님도 이런 방식으로 최경환 경제팀이 내년에 금융 규제를 완화하면 제2의 IMF 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그리고 말씀을 예, 하셨죠. 홍종학 선생 의원이죠. 네, 의원 이제는 의원이 되셨죠. 네, 교수님. 홍종학 교수도 네. 지금은 의원인데 이분도 똑같이 얘기해요. 디플레이션 네. 위기가 심각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일본의 장기 침체 모델로 간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했던 강남훈 교수님, 한신대 교수님도 똑같은 지적을 해주세요. 맞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일본 장기 침체 늪으로 우리가 스스로 빠져들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 안 되니까 네. 국가는 부강해진다 하더라도 국민이 가난해지고 그 복지는 아무것도 없고 네. 거기다가 양극화는 굉장히 심각하고 맞습니다. 이러면 우리 일본은 그 지금 장기 불황 20년 뭐 잃어버린 네. 20년 이렇게 나와도 일본은 기본적으로 저희 나라와 비교할 수 다른 없어요. 게 기본적으로 거기는 내수가 튼튼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구가 1억 명이 훨씬 넘잖아요. 그렇습니다. 인구가 그래, 있죠. 기본적인 내수가 튼튼하고 그다음에 모든 국민들이 나름대로 그 일본 국채나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빚이 많아도
잘 버텨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일본은 젊은이들이.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일본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2 IMF 뭐 IMF가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선생님은 뭐 잃어버린 일본 그러니까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갈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아예 그냥 제2의 멕시코가 될 수도 있다. 아니 그러니까 되옵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멕시코 심각해요. 심각하죠. 멕시코 가보셨죠? 아니요, 저는 안 가봤는데 네. 그냥 데이터나 이런 것들만 봐도 예. 멕시코는 정말 네. 그 일부 지역은 갈 수도 없어요. 네. 계속 밀란 상태가 폭동 직전에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돼 있기 때문에 아예 갈 수도 없고 거리에 아이들이 나와서 전부 맨발로 막 신발 닦고 그저 유리창 닦아주고 예, 뭐 1달러씩 받고 그러니까 국민이 헐벗은 국민들은 굉장히 많아지고 도처에 맞습니다. 도처에 헐벗은 국민들은 많아지고 소수 부자들만 네. 행복한 사회로 가는 거죠. 치안도 그래서 그 치안도 굉장히 사적 불안하죠. 치안이 되게 네.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그렇습니다. 되겠죠. 네. 우울해. 가보니언 우울하다. 그러니까 아, 지금 저희가 이제 해넘이를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참 쓸쓸한 대한민국 한국 경제 2014년 네. 되돌아봤습니다. 2015년은 어떻게 좋아질 전망이 있는 겁니까? 좋아지길 바라겠죠. 긴 한숨. 한숨. 제 한숨은 결국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요. 네 정말 올해가 2014년이 정말 너무 힘든 한 해를 보내고 모든 국민들이 사실상 뭐 세월호나 뭐 대한항공 뭐 사건이나 전반적으로 아까 처음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리더십 부재, 응? 네. 이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리더십 부재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한 해. 그럼 2015년에는 양해해라고 하는데 네. 정말 순하게 좀 권력이 좀 양처럼 순해지면 좋을까? 그럼 나을까? 그렇게 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아, 자 우울하게 경제를 한 해를 돌아보고 네. 또 내년도에는 좀 더 그래도 힘찬 뉴스를 가지고 저희 네. 청취자들을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느덧 그 석 달간 팟짱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이 방송이 끝나면 저희가 신년에 청취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네. 끝으로 신년 인사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네. 이번 주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들께 끝으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뭐 끝으로 인사까지는 뭐 하고 부담스러웠어요? 네, 네. 부담스러워서 너무 하여튼 뭐 그동안에 열심히 들어주신 애청자 여러분께 너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겸손하셔서 제가 부끄러워요. 네. 깔때기 정신은 어디로 갔지? 예, 올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신년에 뵙겠습니다. 김장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아하,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아,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 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